불안 세대가 되면 늘 인생을 방어 모드로 살게 되고 늘 인생에 있어서 불안, 불행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애가 의대를 가면 뭐예요? 그 애가 똑똑해갖고 막 프로그래머가 돼도 뭐예요? 늘 불행하게 살고 불안하게 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꼭 한 번쯤 사와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책을 몇 권 소개시켜 드렸는데 좋은 책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책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불안세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조너선 하이트라는 미국 뉴욕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부제가 재밌어요.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아이들, 지금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골랐냐면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는 아이들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보는 젊은 청소년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병드는가? 디지털에 의해서 디지털은 좋은 거 아닌가? 빠르고 조금 더 우리 생활 편하게 해주고 챗 GP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더 최신의 좋은 게 아닌가 싶은데 왜 불안하게 하는가를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좀 보면요. 첫 번째가 고통의 급증, 그 다음에 아동기에 아동이 해야 하는 일, 발견 모드와 위험한 놀이의 필요성, 사춘기와 차단된 성인기 전환, 이렇게 돼 있고요. 쭉 가다 보면 더 건강한 아동기를 위한 집단행동 해서 정부, 테크회사,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부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걸 쭉 다 읽었었는데 읽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우선 제가 부검이니까 부검을 매주 월요일 금요일 하잖아요. 근데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젊은 여성들의 스스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게 한 지난 10년 동안. 남성도 꽤 있지만 특히 원래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사망자 수는. 그렇지만 젊은 여성의 숫자도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이게 또 하나의 뭔가 시사한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 예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점점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기반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96.5%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인가? 요즘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겠구나.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소외감을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그런 2010년에서 2015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통계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정신건강의학에 의한 많은 질병들이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무슨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저자는 궁금해하고 살펴봤더니 정확히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와 아이들의 이런 어떤 스스로 목숨 끊는 거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밝히게 된 거예요. 이 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것들이 좀 더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보시면 거의 한 30-40페이지가 참고 문헌이에요. 논문. 제가 이게 진짠가 궁금해서 며칠 전부터 논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 통계가 인용된 통계가 적확하게 돼 있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게 생길까? 왜 이런 현상이?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재밌잖아요. 소셜미디어,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거, 그 다음에 유튜브, 여러분 이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데 유익한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아이들에겐 이런 불안 세대라는
말이 붙일 정도로 해가 있는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2장부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1장은 이런 통계적 문제를 제시하고 2장부터는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람의 뇌는 5세까지는 한 90%가 자라게 됩니다. 굉장한 거죠. 근데 사람과 침팬지, 그러니까 우리 동물 중에서 가장 우리와 닮은 게 침팬지잖아요. 제가 한번 DNA 때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차이가 아주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와 침팬지가 다른 게 또 하나 가지가 있는데 성장 속도입니다. 우리는 5세까지는 뇌도, 그 다음에 키도,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뭐 아래팔만한 애가 5세쯤 되면 거의 1m 가까이 자라요. 1m 뭐 넘게 자라요. 근데 그때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좀 더딥니다. 한 12세까지는. 그러니까 5세까지는 막 빨리 자라다가 12세까지 더디고 12세부터 또 폭발적으로 또 막 자라요. 뇌도 이제 막 더 활성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는 건데 침팬지는 그냥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5세에서 한 12, 13세 인간은 좀 천천히 자라요. 이때가 제일 귀여워요. 이때는 제일 착하고 말도 통하고 너무너무 영원히 안 껐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있을 정도로 사랑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텀을 두고 있다가 화끈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다른데 왜 그럴까? 이 느린 아동기, 즉 5세에서부터 12, 13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인간이 힘이 세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리가 좋은 게 유리하잖아요. 문화습득, 이 머리가 좋다는 거는 문화습득이 필요하고 또 지적인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느린 아동기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통해서 배우는 건가? 저자와 많은 문화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놀이를 통해서랍니다. 자유놀이.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표준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징어 가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역마다 부르는 게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오징어를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한 발짝 깽깽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이것도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한쪽 발로 뛰면서 이렇게 지나다니고 막 밀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치기도 하고 뭐 다친다고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넘어지고 뭐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주먹 싸움도 하고 이러면서 막 놀이를 즐겁게 한 기억이 있는데 이 놀이라는 게 엄청난 이 학습을 위한 준비, 어떤 사회를 배우고 조율을 하고 작은 사회죠. 아이들 사회는. 이 사회를 통해서 어떤 사회화, 거기다가 여러분 뭐 어렸을 때 즐거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맞기도 하고, 저는 주로 맞는 쪽이었습니다. 잘 싸움을 못해갖고 맞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따돌림? 물론 저희 때는 이제 깍두기라는 게 있어서 좀 못해도, 근데 깍두기 당하는 사람, 제가 주로 당하는 사람이어갖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막 뽑고 쟤는 깍두기 해갖고 깍두기들끼리 약간 거기에도 또 우열이 있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어떻게 입문하는지 이런 자유놀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시기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생각에는 얘가 혹시 주커버그가 되는 게 아닐까? 혹시 일론 머스크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학습, 또 문화를 학습, 어떤 사회 엔트리 들어가는 거에 필요한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9세에서 15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죠. 느린 성장기에 포함된, 느린 아동기에 포함된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것들이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책에 의하면 사람은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타고난 성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방어적인 사람,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활발한 사람이 있어요. 소위 요즘에 말하는 MBTI의 I냐 E냐 이런 성향은 어렸을 때부터 유전적인 것 같아요. 방어 모드와 발견 모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I랑 E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있어 중요한 어떤 도전을 받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프레자일이라는 뜻이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안티프레질 또는 엔티프레질 그러면 자꾸만 깨져도 이렇게 도전을 받아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그릇이나 이런 건 한번 이렇게 탁 해갖고 안 깨지더라도 자꾸만 떨어뜨리면 약해져요. 근데 자꾸만 도전을 받을수록 강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놀랍게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는 이게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실험인데
식물원 같은데 이렇게 열대 우림 비슷한 걸 조성하려고 나무를 막 키웠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없으면, 왜냐하면 식물원 같은 데면 바람이 없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 잘 증명되어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도전을 받으면 좀 더 강해지는 거. 면역력입니다. 애들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거의 가둬서 무균실에서 키우면 이 아이는 병균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기생충 뭐 이런 거에 도전을 받아야지 애취하면서 막 면역력에 좀 특이성이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좀 반대를 보인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백신도 맞잖아요. 사균이나 약간 이런 것들도 넣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도전을 받고 우리 몸에 면역력을 생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티프레질이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엔티프레질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넘어지고 주로 신체적 놀이, 애들에게 조금 시달림도 당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집단적인 아이들과의 놀이,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와서 국민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여기다가 이 달아주던 기억도 나고 그때 두근두근 학교는 어떤 곳인가? 저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갈 때 기억나세요? 여기 싸움 잘하는 애들 맞나? 좋은 반 걸려야 되는데 막 이런 기억. 고등학교 때도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 또 만날까? 또 막 무섭게 생긴 애 있으면 두근두근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엔트리하는 들어가는 거에 이게 다 비대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대면에서는 느낄 수 있는 건데 우리 어른이 돼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는 어렸을 때 배우는 거야. 어렸을 때 조금 저는 뭐 맞아도 보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한테 혼나도 보고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난 일진이라서 한 번도 안 맞았다는 분도 선생님한테 혼났겠죠. 그다음에 뭐 친구들한테 뭔가 좀 섭섭한 것도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놀이를 통해서 또 넘어져도 보고 그래야지 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2010년대부터 15년까지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 시대에 그때 사춘기를 보낸 문화적 감수기를 보낸 아이들이 그만큼 불안 세대,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도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제가 방금 굉장히 축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이거를 생물학적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뇌가 5세까지 거의 90% 자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2의 뇌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90에서 한두 발자국만 나간 거예요. 이때 어떤 뇌로 자랄 것인가? 물론 23세까지 뇌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를 생각하고 어떤 문화적 감성을 잘 노출이 되고 이런 게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는 게 다 그런 이유인데 특히 뇌가 미치는 시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2, 중3 이렇게 얘기하는 사춘기예요. 이때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배울 수 있는 문화적 습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방법은 앉아서 손가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뇌 생물학적인 뭐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또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혹시 뭐가 박탈되는가? 5장 제목이 제게 바로 시사해 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완전 유행하게 되면서 사회적 박탈, 수면 박탈, 주의 분선, 그리고 중독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사회적 박탈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구를 통해서 또는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차단되죠. 뭐 제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로 뭘 했나 제가 곰곰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주로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는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동네 인류 그 영화관에 한 반값을 내면 동시 상영을 하는 영화관이 있었는데 친구랑 중2 때였던 것 같은데 중1인가 천녀유언이라는 영화가 해갖고 그 영화가 삼류극장, 삼류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 가서 그것도 보고 강시 뭐 이런 영화도 보고 그랬다가 주말에는 농구를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로 친구들과 만화방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항상 옆에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쿠키런 만드는 회사의 높은 사람인데 기억할지 모르겠네. 정문희 친구야. 저는 기억을 많이 하는데 문희, 이제 문희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만 그 친구랑 많이 영화를 보러 다녔던
한 영화를 9번 봤는데 그게 아마 처녀이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앞으로 성인이 될 때 어떤 걸 할까? 또 친구들과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기분이 나쁠까? 표정도 보고, 친구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기분 나쁜 표정하면 역시 친구도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청소년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는 하루 122분이었던 친구와의 활동이 2019년에는 67분으로 반으로 줄었고, 특히나 코로나가 같이 오면서 G세대, 요즘에 MZ 할 때 그 G세대는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친구와의 대면이 더 줄어들고 있다. 또 수면 박탈이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만 빼고는 잠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 너무 많이 자서 문제였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아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분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슈퍼맨이 약점이 딱 하나 있죠. 크립토나이트라고, 자기 행성에서 있던 그게 있으면 슈퍼맨이 영 힘을 못 쓰고 주의 분산이 됩니다. 그렇듯이 요즘 아이들의 주의 분산 능력을 연구한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이 옆에 있게 되면 5에서 10분 집중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거에 자극을 주는 거에,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저희 유튜브 동영상은 뭐 나중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데, 뭐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지만 대부분의 어떤 동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주의 분산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기에 꼭 습득해야 될 내용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는, 꼭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하게 되죠. 네 번째는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폰허브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차단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압도적인 방문 사이트 1위, 음란물 사이트죠. 저는 뭐 성인이 음란물 보는 거, 음란물이라면 좀 이상하고, 성인이 성인물 본다는 거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뭐 나쁘냐고 생각하고, 그거는 막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이들 땐 그럼 성인물 보면 안 되냐? 보죠. 저희 때도 다 봤어요. 이렇게 세운상가 가서 뭐 사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비디오 사오면 그 안에 막 저희 때는 둘리가 없었나? 하여튼 근데 뭐 그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학생에게 가장 큰 문제가 또 뭔지 아세요? 도박 중독입니다. 아마 광고도 보신 적 있는데, 이거는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한 5, 6년 전부터, 왜냐하면 이게 자극적인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음란물에 중독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스마트폰에 지나친, 아까 말씀드린 민감한 감수기, 또 문화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또 느린 아동 시간, 뭐라도 얘기해도 좋은데, 우리에게 크리티컬한, 아이들과 놀고 대면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표정을 보고, 어떨 땐 실망도 하고 어떨 땐 따돌림도 하고 어떨 땐 좀 맞기도 하고 어떨 땐 넘어져야 되는 시기, 이 시기에 이 작은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네 가지가 박탈된다는 거야. 근데 이 책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셜 미디어잖아요.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뭐 이런 거에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데,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굉장히 더 해롭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소셜 미디어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 더 해로운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러냐, 남자랑 여자랑 똑같은데. 그러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포함해서 다양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선 여자아이들이 남자보다는 시각적 사회 비교와 완벽주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사실 남자아이들은 이런 시각적인 비교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요. 보정 어플이라고 그러나요? 사실 남자는 잘 안 사용해요. 대부분 잘 안 사용하고, 여성분들은 머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서로 알아보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서로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삭발하지 않는 한 뭘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크게. 뭐 그냥 뭐 잘못 잘랐나? 뭐 그냥 그러고, 삭발을 해야지 뭔가 얘가 이상하구나, 이 정도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원래 시각적으로 조금 이런 비교가 강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소셜 미디어는 끊임없는 시각적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걸 찍어서 올리는데, 이게 마치 일상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올리잖아요. 전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아이디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 뭐 그거 어떤 성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굳이 시간을 뺏기기 싫어서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시각적 비교에 완벽하게 노출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완벽주의,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이런 거와 가까워져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성이 좀 더 센시티브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조나선 하이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 증례를 대고 있어서 아마 읽어보시면 수긍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의 공격성이 좀 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자들의 공격성은 되게 주먹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야. 어렸을 때 저도 그런 남자아이들 간에 투닥투닥 싸우는 거에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주로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익숙해요. 근데 이제 관계적인 공격성에 대해서는 여학생과 많이 친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많은 드라마나 아니면 뭐 실질적인 경험담을 들어봐도 보통 4명이서 다니면 보통 뭐 3명으로 되고 관계가 한 명이 뭔가 조금 뭐 홀수 짝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길거리 걸어갈 때 다들 공평하게 한 길을 쭉 이렇게 공평하게 서서 걸어가잖아요. 남자들은 뒤따라가면서 욕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잘못 보면 남자들끼리 약간 뭔가 안 친하거나 싸운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게 친한 거고 여자분들은 겉보기에도 친해 보이고 공평성을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공격성을 발휘할 때는 좀 더 관계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했던 케이스 중에서 카카오톡으로 여성이 불러내놓고 여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렇게 공격하면 그냥 비읍시읒 한 다음에 나가버릴 거야 아마. 근데 여성분들은 끝까지 그거를 막 항변하고 막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관계성에 중점을 둔 여성이기 때문에 공격성도 좀 더 관계성에 기반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여기는 많은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혹시 남성이라면 아마 잘 모르셨더라도 읽어보시면 아마 그랬을 거라고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여자아이들이 보통 감정과 장애를 더 쉽게 공유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남자는 친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크게 뭐, 야, 이겨내? 뭐, 이렇게 정도 하고, 뭐라 그럴까?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아주 쉽게 공유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친한 친구면 안타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어떤 그 감정의 전이가 여성만큼은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감정, 특히 불안이나 슬픔 또는 두려움, 이런 감정들의 전이가 여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매우 쉽게 일어나고 또 이게 병적인 걸로 진화하는 거, 장애라든지 우울장애라든지 불안장애로 진화하는 게 여성의 청소년들은 이런 거에 좀 더 취약하다. 왜냐면 뇌가 완전히 자라지 않아서 또 여성 성인은 또 조금 달라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자 아이들이 약탈과 괴로움에 좀 더 취약하다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나쁜 성적인 목적을 가진다거나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여학생을 쉽게 순진한 거죠. 우리 보통 청소년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에 이용을 하려는 나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게 쉽게 되는 거야.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 여자아이들이 이게 뭐 절대 뭐 성차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에게 보다 해로운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자는 괜찮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남자도 여기서 보시면 남자들도 몇 가지 뭐 여자아이들만큼은 아니라도 남자아이들도 역시 많은 이런 소셜미디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 남자아이들한테 가장 좀 안타까웠던 건 사회적 엔트리, 사회적 진입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제가 어떤 분을 바라봤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반응하고 내가 이걸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사회관계가 넓어진 거에 소셜미디어도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건 성인이 돼서는 내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런 건 좋은데 청소년기에 직접적인 친구와의 대면이나 사회화 없이 소셜미디어만으로 어떤 관계 형성을 맺게 되면 실질적인 사회 엔트리, 사회 진입에 있어서의 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과거 특정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어쩌다 좀 안타깝다가 아니라 요즘에 히키코모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남녀 모두, 특히 근데 남학생에게 기본적으로 관계성에 대해서 여성보다 좀 약한 면이 있고요. 또 관계의 초입에 있어서의 굉장한 두려움을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이 커요, 그런 게. 그래서
여자를 만나려고 할 때도 5만 가지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나를 싫어하겠고 뭐 하고 그냥 혼자 생각하다 그냥 전혀 도전하지 않는 친구들도 아마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키코모리가 점점 양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요한 시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린 시기. 이 시기에 이 지구에 살기 위한 충분한 걸 배우기 위한 시기에 스마트폰이 대체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라는 거죠. 여기엔 또 이 이외에도 요즘에 종교를 되게 많이 안 믿으시죠. 많은 분들이. 저는 종교를 믿진 않지만 종교를 굉장히 존경하고 언젠가 종교를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고향에 대해서는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 조너선 하이트는 영적 고요함, 집중, 침묵, 어떤 자신에 대한 돌아봄 이런 거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 물론 꼭 이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불안 세대를 만드는 주요한 것들이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부모님이에요.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꼬맹이라면 한번 꼭 먼저 읽어보세요. 뭐 알고는 계실 거예요. 24개월까지 절대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말고 그 이후에도 5세까지는 90% 내가 제일 할 때까지는 거의 보여주지 말라는 아마 유명한 논문 알고 계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노출이 많은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를 알고 싶은 부모님 꼭 이 책을 한 번쯤 뭐 사셔보시면 제일 좋고 수많은 사례, 수많은 연구 결과 이게 레퍼런스 즉 참조 문헌만 제가 찾아보니까 300개가 넘어요. 이거 굉장히 논문 중에 논문인 건데 재미는 있어요. 왜 재미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폰 얘기니까. 그리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한 번쯤 꼭 읽어보는 거가 부모님들이라면. 두 번째는 청소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지 않을 거라는 거 아는데 그렇지만 청소년들도 혹시 내가 스마트폰에 조금 더 이게 시간이 많이 뺏기고 이러시면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가족이랑 다 같이 있는데 모두 다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이라면 이거는 성인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옛날에도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도 하고 막 이랬던 건데 그런 거가 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꼬맹이를 두고 있는, 손자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도 중요해요.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다. 저와 같은 세대 이상 분들은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끼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주고 싶을 때 이 책에는 굉장한 학술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실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문장으로 이 스마트폰의 폐해 그리고 스마트폰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커야죠. 좋은 사람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행복을 가꿀 수 있는 사람으로서 키워야 되는데 불안사대가 되면 늘 인생을 방어 모드로 살게 되고 늘 인생에 있어서 불행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애가 의대를 가면 뭐예요? 그 애가 똑똑해갖고 막 프로그래머가 돼도 뭐예요? 늘 불행하게 살고 불안하게 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좀 운이 좋게 아이가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거에 대해서 큰 반항이 있었지만 다행히 잘 넘어갔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사줬어요. 처음엔 남들이 하는 디지털을 잘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날아다닙니다. 젊은 애라 금방 뭐 애들 하는 거 다 배우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디지털 세대에서 좀 더 밝고 좋은 친구로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가이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꼭 한 번쯤 사와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